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90을) 훌쩍 넘어도 바뀌지 않는 경상도 사투리. 어떡하나 생겨먹은 게 이런데. 투박한 어투에 육두문자 좀 섞어도 양심 많은 반듯하다 자부한다. 정치평론가 서영석의 좌충우돌 사설과 칼럼 비평. 당신의 공감을 기다린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네. 아무래도 저희 직업은 피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직업란에 뭔가를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엊그제 제가 기소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또다시 한 건을 송치를 했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중앙지검 나와서 묵비권 행사하면서 조사받아야 되는데요. 조사받으면 또 곧 기소된다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또 한 건 남아 있어요. 동작경찰서에. 또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를 하면은 또 조사받고 또 기소당합니다. 토탈 4건인데요. 이러다 보면 저희 직업란에 피의자라고 적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명박 씨가 창안한 반대파 길들이기 혹은 반대파 귀찮게 하기 혹은 반대파 탄압하기 이 신종수법인데요. 쫄지 않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오늘 전반부에는 제가 몇 가지 논평을 하고 후반부에는 사설 칼럼을 논평하는 그런 순서를 가질까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라디오 비평은요. 민주통합당의 대선평가 보고서를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의원이 당내 중도 성향 모임인 무신분립이래요. 무신분립. 소속 의원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였던 나에게 패배의 1차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내 책임이 제일 큰데 다른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문재인 의원의 이른바 대인, 큰 사람다운 이야기죠. 대선 패배의 1차적인 책임은 내게 있다. 당연히 패배한 후보로서 해야 될 말이고 그리고 책임을 다 나에게 돌려라. 이런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특히 진보 언론의 태도들에는 문제가 많죠. 문재인 의원도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친노들은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지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별개의 문제죠. 문재인 의원이 내게 책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도 대선 패배의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인다운 풍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람들은 패배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못나서 선거에 진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선거에 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선평가 보고서는 그렇지는 않죠. 안철수 전 후보와 가까운 사람이 대선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 있다라고 규정하는, 쉽게 얘기해서 편파적이고 잘못된 대선평가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죠. 책임이 없다고 반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명확한 구분을 지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한겨레 신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점들은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요, 협동조합에 대한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초기 운영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몬드라곤이라고 있는데요. 스페인. 이 몬드라곤은 지금 8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큰 기업이 됐습니다. 스페인. 근데 이게 1956년 바스크라고 하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20대 노동자 5명이 석유 골로 생산 공장으로 공장을 인수해서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시작이었죠. 이 몬드라곤은 해고가 없는 기업이고 노동자들에게 아주 행복한 일터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업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이 되는 기업이죠. 캐나다 퀘벡주에도 노동자 협동조합인 세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앰뷸런스 응급구조사들의 노동자 협동조합인데요. 1988년 원래 주식회사였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그 회사의 응급구조사 40명이 협동조합을 세워서 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출발한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지금 세탐은 340명이 일하는 퀘벡주 최대의 앰뷸런스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연봉 수준도 60여 개 지역업체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요. 29면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김희범 대표라는 분을 다룬 기사가 눈에 띕니다. 유지보수. 이게 사실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를 보수한다는 거 보니까. 이 기업이 이제 개업식을 지난 6일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출발은 비슷해요. 그 유지보수 무슨 기업이 하나 있은 모양인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원들을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월급을 깎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 그 고참 부장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거죠. 보통 주식회사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가 잘 되면은 사장만 큰 돈을 벌고 모든 직원은 가난합니다. 근데 협동조합 기업이 되면요, 그 조합은 모두의 급여가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협동조합 기업과 주식회사 기업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도 협동조합에 참여한 조합원 전체가 짓는다는 점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한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이 전부 가난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이런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모두가 영업에 뛰어들어서 실적을 올려가지고 모두가 좋은 급여를 받는 협동조합 기업이 사실상 더 잘 되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투명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투명하기 전에는요. 사장의 능력, 로비 능력, 뇌물 주는 능력
이런 것에 그 중소기업의 그 성패가 결정이 됐거든요. 지금은 그런 식의 로비 능력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해도 되는 그런 풍토가 어느 정도는 물론 아주 미약하긴 합니다만은 됐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 기업도 생기는 건데요. 협동조합 기업은 그 특징이 돈을 벌었을 때 과거 주식회사는 사장만 큰 돈을 벌고 나머지 종업원들은 저임금에 여전히 시달리는 이런 현실과는 정반대로 아주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 협동조합 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조합원 모두가 잘 사는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한겨레신문 29메이네요. 서울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김희범 대표에 대한 기사는 눈길을 끕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 당연히 공정한 언론을 목표로 만들어졌고 특히 영상 매체, TV 매체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로 지금 국민TV 라디오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긴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에 전력 투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재벌기업, 대기업 소속만 그런 대로 대우를 받고 나머지 90%가 전부 다 저임금에 허덕이는 양극화의 사회에서 그야말로 평등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그 징검다리 디딤돌로 협동조합이 될 것이고 그 협동조합의 맨 선두에 미래협동조합 국민TV가 존재할 겁니다. 오늘 참 기분 좋은 소식이어서 좀 길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북한 문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문제가 있어도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이렇게 대화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에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대북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물론 혼선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아예 부인하지는 않았죠. 다만 그 태도가 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강경한 기조에 강으로 대응하는 그 분위기가 더 셌을 뿐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혼선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강조 분위기는 일상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되다가 막판에 가서 대화를 제안하는 수준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예. 북한과 미국의 대립에서 남한이 이니셔티브를 지려면 결국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 통제권이 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북한을 공격하려면은 우리 군의, 우리 국방부의, 우리 대통령의 결단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는 한미연합사령관에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동일인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대립구대에서 이니시티브를 지려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늘상 얘기하는 퍼주기 이런 비난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과연 박근혜 정권이 그러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보수 세력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박근혜 너마저 김정은의 공갈에 넘어가느냐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참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쟁을 선택할 수도 없고 전쟁을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 이외의 현실적으로 유효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자칭 보수 세력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올바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말고 자 오늘은 전반부를 저희 논설로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노가리로 떼었습니다. 자 박근혜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김희주 아나운서가 한겨레신문의 아침 햇발이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정영무 논설위원인데요. 정영무 논설위원은 제 중학교 1년 후배이기도 합니다. 대처와 포클랜드 전쟁의 상흔이라는 한겨레 칼럼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희주 아나운서가 읽어봅니다. 포탄의 성광은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한 아르헨티나 병사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로 일하던 에스테반은 10여 년 뒤 전우의 자살 기도 소식을 듣는다. 상위 용사로 힘겹게 살아온 전우의 소식을 통해 에스테반은 잊으려고 애썼던 전쟁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분쟁으로 1982년 4월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자 에스테반은 18살에 군에 징집된다. 군부 독재 정권을 위한 애국전쟁에 동원된 에스테반은 전투 이전에 남극해의 추위와 굶주림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견디지 못한 많은 병사들이 적이 아닌 자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이윽고 교전이 시작되자 아르헨티나군은 첨단 무기와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영국군에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퇴한다. 군 지휘부는 조국을 위한 영광스러운 전투라고 치켜 세웠지만 돌아간 조국에서는 그들을 반기지도 않았고 영웅으로 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고통을 가슴에 묻고 오랜 세월 두고두고 후유증을 겪는다. 네. 이 포탄의 성광이라는 영화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요.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했던 아르헨티나 병사의 입장에서 본 전쟁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포클랜드 섬, 영국령인 포클랜드 섬을 점령했다가 그때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체의 강력한 반격에 휘말려서 전쟁에 패배하고 다시 포클랜드 섬을 영국에게 내줍니다. 사실 이제 이 포탄의 성광이라는 영화를 정영무 논설위원이 자기 칼럼에서 끌어낸 것은 아르헨티나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대처를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대처는 이때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영국 보수 세력들의 지지를 얻고 다시 재집권에 성공을 합니다. 대처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의 상징으로 부각이 되죠. 그러면서 영국병을 치유한다고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그리고 계속 나는 싸웠고 싸워서 이겼다고 짓거립니다. 물론 싸워서 이긴 그 반대편에 있는 패배한 척, 아르헨티나의 불쌍한 병사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노동자들이기도 했죠. 당시를 회상해 보면요. 아르헨티나군이 영국령인 포클랜드 섬을 점령을 하자 영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이 됐습니다. 무력 시위만 하자, 협상으로 다시 찾아오자. 특히 미국이 영국의 강력한 대응을 반대했죠. 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대규모 원정함들을 띄워서 결국 탈환해냅니다. 탈환해내긴 내요. 자, 정영무 위원의 칼럼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75일 만에 항복을 받아냈지만 영국군 255명,
아르헨티나군 650명을 재단에 바친 뒤였다. 더없이 가까운 사이였던 레이건이 교전 중에 휴전을 설득하자 대처는 알래스카가 침공당했다면 당신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대처의 사망 소식을 접한 아르헨티나에서는 집단 학살 전범이 한 명 줄었다는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 군사 정권이나 대처나 무모함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으로 숱한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그를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받들 일은 아니다. 이쪽이건 저쪽이건 젊은이의 죽음을 불사한 여성 리더십은 없다. 대처가 전쟁에서 어떤 남성 지도자보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본받아야 한다는 보수 언론도 있다. 255명의 영국군 전사자 가족 모두에게 자필로 위로 편지를 보내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다는 데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네. 그런 미친 논설을 쓴 보수 언론이 있었던 모양이죠. 대처가 그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 255명의 영국군 전사자에게 직접 자필로 위로 편지를 보냅니다. 대처의 선택에서 어쩔 수 없는 말하자면 전사자에 대한 위로였겠죠. 이것은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255명 중에 그 보수 언론의 그 칼럼을 쓴 그 필자의 아들이 속해 있었다면 그래도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런 미친 논설을 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난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젊은이의 죽음을 담보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물론 개인의 희생, 개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큰 역사의 흐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그 사람, 그 개인에게는 자기의 삶이 온 역사요, 온 우주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게다가 남북한은 영국처럼 저 멀리 어떤 섬을 서로의 사이에 놓고 전쟁을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155마일 휴전선 이 사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재래식 전력들이 있습니다. 서로 쏘기만 하면은 수백만 명을 희생시킬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죠. 무려 50여 년 동안이나 다만 청구에서 총알이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장사정포는 평택 이북의 지역에까지 사정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왜 그쪽으로 튀었겠어요? 장사정포 사거리 바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1만여 정이 넘는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으면은 수만 발이 서울을 뒤덮게 됩니다. 물론 포는 쏘자마자 대포병 레이더에 의해서 보복 공격을 받아서 곧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포 한 문당 10발씩만 쏜다고 가정해도 10만 발의 포탄이 남한을 뒤덮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대처가 없이 함부로 전쟁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포탄이 그러한 미친 칼럼을 쓴 그 논술련의 가족, 자기 부인, 자기 아들 머리를 깨부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죽고 나서 자기 와이프에게 위로 편지 하나 보냈다고 정말 감동을 선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스위스의 최대 소비자 협동조합인 미그로라고 있습니다. 이 미그로의 매장에서는 담배와 술을 팔지 않죠. 1970년도 초반부터는 식품에서 항생물질과 살충제를 최소화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그로에서는요, 1961년부터 제품 포장, 이 포장되는 게 이게 비닐 이런 데 무슨 유해 물질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포장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는 또 지역마다 미국으로 클럽 학교를 세웠어요. 소외된 시골 주민의 평생 교육 사업도 1944년부터 벌였습니다. 거의 뭐 우리로 따지면 80년, 70년 전부터 이미 이 시골 주민의 평생 교육 사업을 스위스의 최대 소비자 협동조합인 미구로가 벌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소비는 주식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대단히 윤리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노동자 자신 그리고 환경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언론, 즉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만은 아직 열악하고 이제 갓 출발 단계인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선두에 서서 이와 같이 윤리적 소비를 권장하고 조합원인 협동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동조합 기업을 그야말로 크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kukmin.tv 국민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상단에 있는 조합원 가입 클릭을 해서 조합원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요.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협동조합 언론이 첫 종이 신문을 냈다고 합니다. 순천언론협동조합인데요. 2월 창립총회를 열었고 그리고 지난 6일 순천광장신문 창간호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충북 괴산에서 최초의 협동조합 인터넷 언론인 느티나무 통신이 선을 보인 바가 있고요. 종이신문으로는 지난 6일 창간된 순천광장신문이 처음입니다. 협동조합이 언론으로 지역 언론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지역 언론 양성을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지역국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쪽이 제일 먼저가 될 것 같은데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언젠가는 종이신문을 발행할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바로 그 기린차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조합원 가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컬럼 비평은요.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김정은 1년 핵미사일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는 제하의 사설인데요. 김희주 아나운서가 첫 대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 축제 열기를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다. 어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가 된 지 1년이 되는 날이고 15일은 북쪽의 큰 명절인 김일성 생일인 까닭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1년을 평가하면서 특히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 3호, 2호의 성과적 발사와 3차 핵실험 성공을 통쾌한 승리로 꼽았다. 핵미사일 역량을 키운 것이 김정은 제1비서의 최대 업적인 셈이다. 하지만 북쪽이 핵미사일에 집착할수록 대외관계는 더 나빠지고 국제적인 고립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태다. 북쪽의 우방인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조차 그제 북쪽의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같은 날 북한 문제에 러시아와 미국의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북쪽이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국제사회의 눈길은 더 차가워질 것이다. 네. 제가 이 시간에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그 독재자인 그 김정은의 제 전화가 왔습니다. 북적의 그 애송이 독재자 김정은은 뭐라 그럴까, 핵무기와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를 두 가지 업적으로 내세워서 권력 선결을 정당화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 자체, 제3차 핵실험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위력이 지진파를 통해서 예측해 본 결과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라고 하죠. 원자폭탄의 뭐 아주 발전된 폭발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파괴력이 있죠. 바로 그런 파괴력이 있는 핵폭탄을 가진 국가가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다는 거 아주 기분 나쁜 일이긴 해요. 예.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자 북한의 우방이라고 했던 러시아, 중국도 다 불만을 토합니다. 핵이란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씨 또 살아생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는 그런 루머가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설은 바로 그러한 루머를 다룬 것이었죠. 그때 박정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자 미국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핵을 가지면은 강대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할 수는 없지만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북의 가장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무지하게 화를 내는 것이나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무지하게 화를 내는 것이나 사실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북은 결국 경제가 개판입니다. 개판된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려면은 군비를 축소를 해야죠. 군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핵은 가난한 국가의 가장 경제적인 자위수단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더 이상 지랄병을 못 치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전술로 나오면은 가난한 국가일수록 너 죽고 나 죽자 전술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핵무기 개발로 군비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군비를 경제개발에 쏟겠다는 것이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의 계산이 있죠. 자, 이런 상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한겨레 신문 사설을 계속합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비교적 짧은 시일에 권력을 굳히는 데 성공한 듯하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체제가 안정되기는 어렵다. 북쪽도 이를 알기에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웠을 것이다. 게다가 국제사회는 김정은 제1비서의 지도력에 불안해한다. 특히 북쪽이 핵미사일 문제와 무관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지도력에 대한 의심은 더 커졌다. 북쪽이 이런 문제점들을 풀려고 하지 않고 무력 강화에만 매달려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북쪽 내부 상황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북쪽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 개선을 위한 대화를 바란다면 핵미사일 동결 선언부터 해야 한다. 네. 사실 이제 김정은이 겨냥했던 긴장의 최고도라는 점은 이미 달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뭐 북한의 뭐 무수단 미사일인가요? 사거리가 한 3,000 내지 4,000km 되는 무수단 미사일을 쏜다고 그러니까 뭐 괌 지역 그 중간 지역에 미국이 이지스함을 보내가지고 MD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동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여기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미국을 들썩거리게 한 데는 성공을 한 셈이 있죠. 또한 예의 그 협박성 발언 뭐 불벼락 불바다 하도 불벼락 불바다도 말폭탄을 많이 맞으니까 요즘 좀 무덤덤한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그런 그야말로 그 협박과 위협이 이 하도 이제 강도를 높이니까 서서히 남쪽에서도 저 자식 정말 저지를 하다가 진짜로 대포 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게 되게 이르렀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정은이 할 협박은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정말 김정은도 체제 붕괴를 무릅써야 될 그럴 위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화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야 북한과 미국이 서로 쌈박질을 하면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결국 남한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는데요. 전쟁의 당사자로서 북한이 도와바라면은 뭐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을 무찌르져 오랑캐 뭐 북한을 멸망시켜야 될 그럴 날이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북한은 멸망하고 남한은 파괴되는 이런 결과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남북한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는 원할지도 모르죠. 미국도 원할지 모릅니다. 정말 세계 GNP 대비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가 그렇게 개박살이 난다면은 결국은 다른 나라에게는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라크가 완전 작살나고 나서 사실 선진국에 특히 유럽의 건설회사들은 완전 대박을 맞았습니다. 파괴되면 재건해야 됩니다. 예. 그 피해를 오롯이 입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도 이쯤 하고 이제 대화로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한겨레 신문 사설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쪽의 강경 자세에 맞대응만 할 게 아니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북쪽이 취한 여러 조처의 배경에는 내부 단합이라는 목표가 깔려 있으며 이번 주가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힘의 대결을 끝내고 국면을 바꿀 때인 것이다. 한미는 대북 특사 파견을 포함해 기초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오늘로 예정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첫 방안이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핵무기는 북쪽 주민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핵무기는 다른 나라의 불안감과 경계심을 키워주고 안보도 더 어렵게 한다. 김정은 일련의 현 주소다. 네. 사실 뭐 약소국가에 비했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적대 국가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약소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어느 강대 국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면요. 아마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모두 난리를 칠 겁니다. 우리는 약소국가도 아니에요. 경제력으로 보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톱10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아마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만큼 핵은 이미 핵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의 전유물이고 거기에 반항하는 다른 국가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를 할 때는 하더라도 핵이 갖고 있는 핵의 정치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핵을 둘러싼 장난. 김정은 체제를 굳히기 위해 한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또한 박근혜 정권에게도 이러한 대립이
결코 마이너스는 아니었죠. 박근혜 정권 초기 인사 참사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무슨 원주 별장 사건도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고위공직자들이 가가지고 섹스 파티를 했다는 것도 아마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정한수 떠놓고 김정은에게 빌지도 모릅니다. 제발 좀 더 강하게 좀 며칠 더 나오라고. 정치란 그런 거죠. 북한이 지랄병을 치면은 남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 묻혀버립니다. 박근혜 정권도 이제 이만큼 절겠으면은 대화로 나가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될 때도 온 겁니다. 예. 자, 모든 것을 다 때가 되면은 만족할 줄 알고 멈출 때 멈춰야만 하는 것인데 이걸 못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나 북쪽에 있는 김정은 그 애송이 독재자도 이런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작별할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국민TV 라디오 방송하지 않습니다. 국민TV